안녕하세요. 이숨수, 이불 속의 숨은 수면과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함기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5분만 더 하고 이불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일어나신 분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강의. 오늘은 단순한 수면 상식을 넘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자야 하고 어떻게 자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놓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뇌와 몸이 회복하는 과학적 시스템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눈 감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무기력하게 쉬는 게 아니라 마치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연처럼 여러 단계를 오갑니다. 수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입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렘 수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점점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비렘 수면 1단계는 막 눈을 감고 잠든 상태, 비렘 수면 2단계는 얕은 수면으로 수면의 시작 단계로 세타파가 관찰되며 감각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렘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의 시작, 2단계는 전체 수면의 약 50%를 차지하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욱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렘 수면 4단계는 깊은 수면으로 흔히 슬로우 웨이브 수면 또는 델타 수면이라고 하며 이 시기에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계 강화, 신체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히 비렘 수면 4단계인 깊은 수면의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렘 수면입니다. 이 시기에 뇌파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해지는데 근긴장도는 소실되어 있으며 기억 통합, 감정 처리, 창의적 사고 촉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 렘 수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회복과 의사결정 판단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새 약 4번에서 6번의 수면 주기를 겪게 됩니다. 뇌파의 수면 주기를 분석했을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렘 수면의 구간에서 인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깨어나기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통한 수면 주기를 패턴을 봤을 때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렘 수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신체는 집중력과 학습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피곤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과 감정 능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리듬, 즉 생체 시계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작은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하루 24시간 주기로 몸의 수면 및 각성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리듬은 아침 햇빛으로 초기화가 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TV, 인공 조명과 같은 빛의 자극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밤 11시 이후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고 수면 시작 시점이 평균 50분 정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정상적인 수면 구조와 일정한 패턴의 생체 리듬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면이란 녀석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에선 이런 말 하고 있죠? 저는 술 한 잔을 마셔야 잠이 잘 오던데 주말 몰아서 자면 안 되나요? 제 유일한 행복인데. 좋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하지만 어디 물어보기에는 애매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하나씩 풀어볼 시간입니다. 질문으로 풀어보는 수면과학 Q&A.
이불 속에 숨어있던 질문들 하나씩 꺼내서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 연령대별로 몇 시간을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잠은 죽어서 자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몇 시간이나 자야 되는 걸까?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루 3시간만 자도 멀쩡하던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하루에 10시간 자도 피곤하던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보통 본인의 착각이거나 이미 신체의 피곤이 누적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학에서는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 어린이들은 9시간에서 12시간, 청소년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노인은 7시간에서 8시간. 그럼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정말 매일 2-3시간만 자도 괜찮던데요. 우리의 신체는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일시적 적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미 만성 피로에 적응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면은 시간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오늘 10시간 자고 내일 3시간 자는 건 몸한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에 7시간 이상씩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카페인이 수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자, 손 들어볼까요?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커피 한잔 하신 분, 혹시 지금도 들고 계신 건 아니죠? 카페인, 우리 현대인의 일상과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회의 전에, 졸릴 때, 혹은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근데 이 카페인이 수면 앞에서는 은근히 뒤끝이 있는 친구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우리 뇌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각성효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는 뇌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 커피 마시고도 잘 자요 하시는 분들, 진짜 자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진 수면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렘수면 구간에서, 즉 꿈꾸는 수면이 줄어들게 되고 밤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덜 개운한 느낌, 그게 모두 카페인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6시간 이내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들은 모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착각보다는 내일의 나에게 수면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근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 단백질도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근육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혹시 잠을 안 자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근육은 운동하는 공간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불 속에서 자랍니다.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근육 성장 요원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근육은 회복되고 다시 만들어지며 지방 연소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운동 후에 진짜로 챙겨야 할 숨은 MVP는 바로 수면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 후 수면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 그룹은 근육 회복률과 단백질 합성이 최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닭가슴살을 먹어도 적절한 수면이 없다면 근육은 노코멘트로 대응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운동은 근육에 대한 자극, 영양은 재료, 수면은 우리의 근육을 재건설하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잠잘 때 크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일에 2-3시간씩 자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예전엔 사실 믿었습니다. 평일엔 잠 안 자고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자야지 라는 그 희망으로. 하지만 수면학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면부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잠도 돈처럼 빚이 생깁니다. 어제 3시간 부족했네? 일단 외상. 오늘도 내는 4시간씩만 잤어? 또 외상. 이렇게 하루하루
잠 카드값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우리는 외칩니다. 토요일에 몰아서 갚아버리자. 문제는 이 수면 부채가 일시불로 안 갚아진다는 겁니다. 잠은 돈처럼 몰아서 갚기가 안 되고 그때그때 제 시간에 자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그룹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오히려 더 떨어졌고 월요일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 더 피곤해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는 경우 우리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물질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면은 신용카드처럼 할부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처럼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소비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리듬으로 기상하는 생활 습관은 장기적으로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기능과 감정 조정 능력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이 잘 오는데 숙면에 도움이 되나요? 술 한잔하면 금방 잠드는 것 같지 않나요? 베개에 닿기도 전에 기절하듯 잠드는 느낌.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 술 없으면 잠이 안 와. 그렇지만 우리 뇌는 잠이 든 거지 내가 정말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술은 수면 유도제인가 방해꾼인가? 술은 실제로 수면 유도 효과는 있습니다. 마시면 뇌 활동이 억제되면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알코올은 렘수면, 즉 꿈꾸는 수면을 확 죽여버리게 되고 또 수면 후반부로 갈수록 몸에서 알코올이 자꾸 분해되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중간중간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잤을 땐 잠은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 많이들 겪어보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총 수면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은 렘수면이 최대 40% 감소하게 되고 심박수와 교감신경 활동 증가로 인해 숙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술은 잠을 부르기도 하지만 깊은 잠은 저 멀리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자주 술에 의존해서 자게 되면 불면증과 의존성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술에 취해 드는 잠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즉, 알코올은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잠깐 마비시킨 후 다시 깨우는 거라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자, 이제 슬슬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일 타이밍이죠. 사실 저 가끔 수면제 먹어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면제는 열쇠가 아니라 망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래 자는 잠은 비렘 수면에서 렘 수면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뇌의 리듬, 마치 클래식 연주처럼 잘 짜인 수면 교향곡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면제는 그 연주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리듬이고 뭐고 다 조용히 해. 그냥 다 꺼버려. 즉, 뇌한테 말도 안 하고 전등 스위치를 딸깍 끄는 거죠. 겉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이나 렘 수면 단계를 건너뛰을 수 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뇌는 휴가를 못 간 상태랄까요? 그래서 수면제는 문을 자연스럽게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문짝을 통째로 부수고 들어가는 느낌.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면제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불면이 지속적으로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처방하에 단기간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 불안, PTSD 등의 배경질환이 있을 땐 치료의 일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거나 매일 복용을 습관화하는 경우 이건 수면장애에서 수면약 의존장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주 이상 연속 복용은 의존 위험 증가가 높아지며 가능하면 비약물적 치료가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면제는 도움될 수 있는 도구지만 일상 수면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 복용을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수면 패턴과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수면제는 좀 무섭고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을 먹어요.
그건 천연이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말하자면 졸리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즉,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슬슬 자야 할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멜라토닌 보충제는 수면을 강제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몸에게 이제 밤이야 라고 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멜라토닌을 언제 섭취해야 되나요? 해외여행 중 시차 적응 시, 또는 야간 근무 후 낮잠이 필요할 때, 아니면 밤낮이 바뀐 생활 리듬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럴 때 낮은 용량의 멜라토닌을 일정 시간대에 섭취하면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멜라토닌 섭취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멜라토닌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먹는 졸음 유도제는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용한다고 무조건 잠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또 너무 많은 용량 3에서 5mg 이상을 자주 복용하면 오히려 뇌의 자연 멜라토닌 분비 기능이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최근 권고 기준을 보면 일반 성인의 경우 0.5에서 1mg 용량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장기 복용보다는 짧은 기간 리듬 회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는 우리 몸과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숨겨진 수면 과학을 배우는 이유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잠들기 전 수면을 위한 ASMR이 도움이 되나요? 요즘 밤마다 이런 소리 듣는 분들 많으시죠? 속삭속삭, 사각사각, 물소리. 나 이거 없으면 못 자요. 바로 ASMR. ASMR은 자율감각 쾌락 반응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면과학에서는 살짝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SMR이 수면의 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부 참가자들은 입면 시간이 오히려 지연됐고 ASMR을 듣던 중 중간에 깼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을 동반할 경우 블루라이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생체 리듬이 더 늦춰진다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ASMR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잠을 유도하는 효과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즉,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른 수면 효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엔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집중하느라 내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 혹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더 각성되는 경우, ASMR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 의존 형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SMR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수면 유도법은 아닙니다. 심리적 이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면 효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전자기기, 밝은 화면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수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ASMR보다 더 효과적인 건 일정한 수면 시간과 어두운 방, 그리고 조용한 환경입니다. ASMR은 수면의 마법사가 아닙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수면 도둑이 될 수도 있어요. 기를 달래기 전에 먼저 뇌를 쉬게 해주세요.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눈을 감고만 있어도 자는 효과가 있어요. 이 질문도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자는 거랑 비슷한가요? 회의 중, 수업 중, 혹은 침대에 누워서 눈은 감았는데 잠은 안 온다. 그런데 왠지 약간 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자,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눈을 감고만 있는 것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효과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몸이 긴장을 풀고 뇌도 잠깐 쉬어도 되겠다라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조용한 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뇌는 깨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 5분에서 10분만 있어도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안정되며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선 단어를 외운 뒤에 눈 감고 쉰 그룹이 그냥 깨어있던 그룹보다 기억을 더 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눈 감는 것도 연습입니다.
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 눈 감고 호흡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뇌도 좀 쉬자. 이런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가져보세요. 잠은 못 자더라도 내 마음과 뇌는 확실히 고마워 할 겁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자세별 특징이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취하는 동작, 바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자세로 잤는지, 옆으로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엎드려 있었는지. 사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뇌 컨디션, 심지어 질병과도 관련이 깊다는 게 최근 연구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수면 자세이자 최근 연구들에서도 뇌 건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에는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 배출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척추와 심장, 혈류순환에 유리하며 호흡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깨와 골반이 압박될 수 있고 얼굴이 베개에 닿으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정자세, 즉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와 목의 정렬에 아주 이상적이고 얼굴이 베개에 닿지 않아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정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렘수면 단계에서 뇌 속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자세로 수면을 취할 경우에 뇌 척수의 흐름이 떨어져 뇌 청소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지만 많은 연구에서 위험 요소가 많은 자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뇌 속 활동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방해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즉 뇌 속 노폐물 정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이 옆으로 꺾인 채 오랜 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경추 및 요추에 큰 부담을 주고 호흡이 얕아지고 피부 압박으로 인해 여드름, 주름, 심지어 안면 부종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면에 완벽한 자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나의 체형과 현재 몸 상태를 분석하고 내가 어떤 자세에서 가장 깊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을까? 그걸 스스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혹시 매번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나의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아침 컨디션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몸은 쉬는 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숙면과 불면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어제 8시간이나 잤는데 눈 뜨자마자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은 침대에서 나왔는데 영혼은 아직 이불 속인 느낌. 반대로 어떤 날은 4, 5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하지 싶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수면은 얼마나 잤느냐보다 어떻게 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숙면과 불면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둘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숙면과 불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오랜 시간 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3요소가 모두 만족되어야 진짜 잘 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연속성, 그리고 수면의 질,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도 집중이 잘 되고 감정 조절도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불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잠들기 어렵다. 잠들어도 자주 깬다. 너무 일찍 깬다. 그리고 낮 동안 기능 저하 및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등을 동반할 경우 이 상태가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의학적 불면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신체 회복감이 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숙면은 주관적인 감각과 실제 뇌파 측정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의 경우 실제로 잠든 시간보다 훨씬 덜 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걸 수면 상태 오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불면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면 상태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것, 혹은 수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도 말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뇌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베타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청소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재생과 함께 면역력 강화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숙면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집중력도 잘 유지되며 감정 조절이 매우 매끄럽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대로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느라 밤새 가열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불안, 우울, 짜증, 예민함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 혈압,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2배에서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면은 대부분 단순한 생활 패턴 문제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요인과 인지 왜곡이 깊어집니다. 걱정이 많고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하면서 오히려 잠을 자는데 더 큰 방해가 되죠. 그렇다면 최적의 수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온도와 습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이 체온 하강이 방해되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설령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 힘들어집니다. 수면에서 가장 적합한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해서 온도를 낮추되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타이머나 바람 방향을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는 이불과 실내 난방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사람의 뇌는 빛이 꺼질수록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TV, 휴대폰, 형광등처럼 인공적인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야 라고 뇌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이 있는 분들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암막 커튼을 활용해 외부 빛을 차단하고 플러그 불빛, 전자시계, LED 같은 작은 강원들도 가급적 가려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침구류 및 베개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 꺼지게 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개인차는 있지만 중간 경도의 매트리스입니다. 몸을 적당히 지지해주면서도 압박은 줄여주는 타입의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이게 되고 이는 수면 중 통증, 아침 기상 시 뻣뻣함,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자세로 주무신다면 조금은 낮고 단단한 베개를, 옆으로 주무신 분이라면 어깨 높이에 맞춘 두툼한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질문으로 풀어보는 수면과학 Q&A,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이제 머릿속이 거의 수면학 개론이 되어가고 있죠. 이쯤에서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자고 있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 내 잠은 어떨지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직접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내 잠은 안녕하신가요? 개인 수면 습관을 셀프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잘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훨씬 좋아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였거나 어떤 부분은 처음 듣는 정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중 하나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면과학에 대하여 꽤 진지하게 이불 속을 탐험해 봤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를 침대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대기 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 이불 속은 조금 더 쉼이 있는 공간이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미리 챙기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